그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까 재정의 역할이 좀 달라졌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이제 국내적으로도 야, 그 돈 네 돈이냐, 우리 국민들이 힘들 때 쓰라고 모아놓은 거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거냐라는 쪽이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야, 그거 다 쓰면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또 나라 살림을 꾸려갈 거며 이게 재정 적자 쌓이면 또 안 좋아질 거 아니냐라는 재정에 대한 논란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재정 정책을 얘기할 때는 어떤 것들을 좀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지 그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재정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죠. 팬데믹 정도의 이제 손실보상이라는 것도 이제 발등에 불이고, 예. 보건위기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 에너지 가격 그대로 다 반영시킬 수 있느냐. 어렵죠. 예. 어렵잖아요. 일시적이지 않으면. 예. 그럼 재정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는 보존해 주잖아요. 올해 내두면은 예. 한전 적자가 20조 난대요. 그런데 예. 한전 적자 20조 나지 않는다 그대로 다 반영할 수 있느냐. 어렵죠. 가게들한테. 예. 그러면 그 대신 이제 보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큰 충격이 있으면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으면 그걸 누가 보듬어줘야 되냐. 재정이 보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정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제 고령화되고 그러면은 복지 수준을 높이지 않아도 복지 전체 지출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 고령화를 보더라도 재정은 지금보다 더 역할을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이냐. 아, 세금 내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세금이 안 거치니까 그대로 쓰자 그러면은 사회가 상당히 가혹하죠. 감당이 안 되잖아요. 어려운 분들 그냥 방치해요. 세금이 안 들어온다고. 세금이 들어온 데까지만 쓰자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빚을 내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은. 근데 그러면 이 빚이라는 게 어디까지 감당 가능한가? 그러면 각자 나 말고 다른 쪽 올리라고 그러겠지. 그렇잖아요. 저보다 부자에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사람이. 이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세금 분야에 대해 합의는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국채에 감당할 수준이 어느 정도냐. 빚이라는 걸 해놓으면은 별 부담 없이 갈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예. 언젠가는 국채 가격이 올라서 나라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에 감내 가능한 수준이 얼마냐. 일정 규모 절대치가 넘으면은 대한민국 외환위기 온다는 사람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 한쪽에서는 현대통화이론도 있지 않느냐. 아주 낮은 금리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오니까 이자 비용이 경제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네. 별로 부담이 안 된다는 주장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올라가는 게 매달 우리 사장님은 훌륭한 분이니까는 20%씩 올려주는데 내 뭐 이자는 뭐 한 5% 이렇게 돼. 그러면 뭐 언제든지 갚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계속 돈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컴은 20%씩 늘고 그런 주장도 있죠. 예.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지 않으면서 조달해서 쓸 수 있는 부채 범위가 어느 정도냐에 이제 좁혀지는 거죠. 예, 예. 재정에 대한 절대치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충당해야 되는 입장에서 국제 투자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가 그렇죠. 중요하다. 예. 그리고 국제 투자자들을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재정이 늘어나는 것들까지 뭐라고 하진 않지만 이거를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누군가 설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연금 개혁 같은 연금 거. 얘기 지금 여쭤보려고 연금도 국민연금이 89년에 도입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연금 한 30년 정도를 넣고 이제 받아가고, 그때 뭐 인구 구성이 우리가 젊었기 때문에 예. 넣기만 했지 받아가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이당 쌓이는 걸로 보였죠. 예. 근데 국민연금은 워낙 설계가 쌓아놓고 쌓는 돈만 가지고 있는 범위에 주는 연금은 아니에요. 전문적이지만 한 분야에서 걷어서 한 분야로 지출하는 거예요. 완벽한 그 시스템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국민연금이 다른 연금과 같이 쌓아놓고 운영 수익 가지고 그거 없어지면 안 주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세금을 걷어서 주는 겁니다. 한 나라가 유지되는 데에서 국가의 조세권이 작동하는 한은 국민연금을 못 받지는 않아요. 다 줘야죠, 당연히. 그건 줘야 되는데 문제는 부담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방법은 소득 대체율을 낮추고 조금 더 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면으로 다뤄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옵니다. 아, 근데 이 말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재정 정책 논의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40%가 적정하냐 아니냐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당장 40이냐 45냐 50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재정이 어느 정도 선에서 정상화 지속 가능한지를 이제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게 1번. 거기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한테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통일 비용에 대한 문제, 연금에 대한 문제, 이 두 문제와 재정 문제가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함께 봐야 된다는 그것도 거죠. 있고, 이제 금융 시스템은 대한민국은 정말 보수적으로 해서 예. 금융 시스템에서 다시 재정의 부담이
되는 상황은 잊어버리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죠. 여러 가지가 서로 다 연결돼 있어서 재정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생산적인 논의를 한 다음에 재정이 추가적으로 좀 활용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막 써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한 푼도 더 쓰면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서로 이제 극단적인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은 진짜 되게 저는 집권하신 대통령이라든지 관료라든지 학계가 좀 많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재정 정책이라는 거를 약간은 그 아젠다성으로 세금으로 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러다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하는 거를 우리가 일반인들이 복잡한 메커니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자꾸 이제 그런 얘기들만 귀에 들어오게 되는 건데 진짜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재정에 대한 고민을 폭넓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것도 계속 간다는 사람도 있고 가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도 장기 금리의 추세에 대한 전망이 엄청 중요합니다. 계속 추세가 안정화돼 있다고 보면은 재정 지출 여력이 꽤 있는 거고 네. 지금은 달라졌다 그러면은 별로 또 국채로 조달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드는 거니까 10년 정도 된 국채의 장기 추세가 재정 정책 논의에서 엄청 중요해요. 또 우리 사회의 난제, 양극화 항상 나는 왜 없나? 너는 왜 더 있냐? 이게 양극화일 건데 사실 좀 더 이제 거시적인 시각에서 차관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사회의 양극화는 어떤 게 제일 심각한 문제고 좀 어떤 해법을 좀 생각해 보셨어요? 양극화는 이제 모든 나라의 모든 고민이죠. 나라의 네. 고민이고 세계화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승자 독식 구조를 공고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저기 최고 잘한 사람들은 탤런트를 뽐낼 수가 있으니까 네.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 또 가능하게 하고 네. 인터넷이나 웹이나 이런 디지털화나 세계 개방이나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좀 양극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결국 이거를 재정정책 이런 걸로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거는 복지 프로그램 이런 거 가지고. 근데 그게 또 재정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측면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양극화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경우 외에는 사실은 이제 계속 좀 벌어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 팬데믹이 양극화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팬데믹은 상당히 불균등한 충격을 줬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미크론 앞에 노출돼 있기는 사실이지만 공장이 자동화돼 있고 제조업이 있고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분야는 수출도 훨씬 더 많이 되고 상장회사 이익도 훨씬 많이 났고 예. 근데 이제 자영업자 같은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고 굉장히 충격이 불균등하고 팬데믹에 대한 대응에서 중앙은행이 양적완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자산 가격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가 또 늘어난 거고 자산이 없는 사람은 부의 격차까지 있으니까 팬데믹이 충격도 불균등하고 자산 가격의 폭등이나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간의 그 격차를 아주 크게 벌려놨기 때문에 양극화 측면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큰 과제를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에 대한 해법을 뭐 제가 두루 다 제시하지 않았고 예. 부채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가계금융 복지조사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예. 노인빈곤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대한민국 노인빈곤율이 46%, 48%뭐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굉장히 저는 당혹스럽고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런 현실인데 예. 국민연금이 이제 가입돼서 한 30년 정도 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안전망이 좀 있으니까 그쵸. 지금 75세 분들 같이 무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75세 이분들은 국민연금을 30년 가입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남은 여생 동안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드리자. 그분들의 돈을 더 지급해주면 아마 동네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한테 쓰시거나 자녀들한테 그렇죠. 주거나 그래서 바로 또 이전이 됩니다. 그 돈이 그냥 막 버려지는 돈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은가를 저는 제안인데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노인분들 중에 국민연금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속 살아오셨던 분들은 그 연금을 안 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노인이 됐는데 연금이 없어. 소득도 없어. 일자리도 없어. 자산도 없어.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OECD 평균의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그분들은 방법이 없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줄 수 있는 건 나라에서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기초연금 정도 주고 있는 거고. 예. 그러면은 이게 그 다음 세대 한 65세 이상 되는 분들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가입돼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그분들이 노인이 됐을 때 최소한 국민연금이라도 받아서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 안 돼 있는 분들만 저는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딱 주고 맞습니다. 그분들 돌아가시면 없어지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한시적으로 한 20년 정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는 이번 대선 치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분들이 뭐 인터넷에다가 무슨 글을 쓰기를 해, 대선 후보들한테 후원금을 내기를 해. 그분들의 목소리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사결정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취약하고 제일 빈곤하고 제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곳이 아무런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한 거였고, 이 아젠다는 우리가 양극화 얘기할 때 아까 자산 얘기하셨을 때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양극화는 내 친구가 비트코인 해갖고 돈 많이 번 거, 이게 저희한테는 양극화겠지만 그 양극화 때문에 제가 죽진 않잖아요. 근데 진짜 이런 양극화의 문제 중에서 거시적으로 제일 취약한 영역의 이런 정책들은 여론으로도 안 돼요. 이런 거는 정말 누군가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플랫폼, 진짜 플랫폼은 너무너무 막강한 것 같아요. 막강하죠. 그리고 사용하면 너무너무 편리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규제하기 위해서 뭘 하자 그러면 머리로는 맞아, 이런 독과점 문제는 해결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카카오택시 너무 편하고 네이버 너무 편하단 말이에요. 이 플랫폼 문제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플랫폼이 지금 그야말로 인터넷 웹하고 그러면서 IT 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죠. 그걸 가능하게 한 게 이제 빅테크들이고 편리해진 것도 맞고 장점도 많아요. 다행히 또 우리나라는 플랫폼 경제에서 우리나라에 검색할 수 있는 자국 플랫폼도 있는 거고 몇 안 되는 나라, 몇 안 되는 나라죠. 신기한 현상이기도 하고 플랫폼은 분명히 긍정적인 면도 많고 그 안에 산업도 새로 생기고 그래요. 소비자 효용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문제는 플랫폼의 속성에 대해서 다릅니다. 제조 기반 경제와 플랫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 규제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요. 각 나라가 이제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뭐 동시다발적으로 내고 있는데 양면 시장이잖아요. 단면적으로 하는 것보다 소비자 생산자 양쪽으로 다 이제 플랫폼이 다 대응을 하면서 단순 중개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연 독점 현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한번 우월적인 네트워크가 되면은 다른 쪽이 다 이제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자연 독점화가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플랫폼은 뭐 여러 속성이 이제 플랫폼이 P2B라고 그러죠. 플랫폼 투 비즈니스를 보면 입점하는 업체들한테 동등하게 대우를 해야 되는데 자사 제품을 더 우월하게 노출시키고 요금도 더 우월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 입점 업체들한테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은 플랫폼에 또 문제가 있고 커스터머로 보면은 플랫폼에 정보를 주는 게 다 고객들이 했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잘. 거기서 하면 이제 다 그 자기께 잃어버리고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게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 보호하는 이런 이슈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과 플랫폼끼리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업 인수합병이나 이런 쪽의 생태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플랫폼도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공정 경쟁 이슈도 있고 소비자 보호 이슈도 있고 가맹점 보호 이슈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문제는 플랫폼만 하는 부처는 없어요. 그다음에 플랫폼은 전 세계와도 관련됩니다. 디지털 경계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플랫폼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도 단독 부처가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가 이제 생각을 했고 금융이 또 독특합니다. 빅테크, 핀테크 막 그래서 이 금융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금융 자체를 상당히 많이 바꿔놓고 있어요. 잘못하면은 전통 금융회사들이 이 밑으로 다 지금 종속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플랫폼이 디지털 지급결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치 은행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화 주권에서도 지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과 금융 영역도 또 하나의 깊이 또 들여다봐야 될 영역이고 금융 규제에 전통적인 틀을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좀 인상적이었던 거 근로기준법 얘기 좀 해주세요. 근로기준법이요.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실업되신 분들을 실업급여를 좀 넉넉하게 주고 지급률을 높이고 기간을 늘려주고 이렇게 대응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절반 자영업자 안 되죠. 특고 뭐 이런 사람들은 가입도 안 되고. 이거 되게 특이한 거예요. 팬데믹 위기는 월급쟁이들한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성장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뭐 없어.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 학습지 교사 뭐 이런 형태들은 다 이 고용보험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 고용보험의 틀은 결국 근로기준법을 기초로 하고 있거든요. 어떤 회사에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고용인과 피고용인 형태로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 기사분들 몇백만들 있어요. 유튜버들도 그렇습니다. 고용 형태가. 그리고 이제 정부가 고용보험 확대해도 이 사람 싫다고 그래요. 고용보험료 내야 되니까. 고용보험 내야 되고 받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고용보험료는 지금 전통적인 쪽은 고용주가 절반을 내주잖아요. 그렇죠. 자영업자는 자기가 2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배를 내고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고 근본적으로 제가 그 문제를 동료들하고 고민해 봤더니 근로기준법이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
고용 관계가 아주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뛰어넘는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하고 제가 연구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하나 만들자. 아,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일을 하니까 근로기준법은 예. 사용자가 있고 그 사용자 밑에서 일을 하는 장기 사람들에 안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대해서 커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지 않은 노동자 직군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사용자의 유무를 사용자가 둘러싸고 불분명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특정돼 있고 예. 그 사용자에게 여러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인간적인 고용 조건을 보장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사용자 자체가 특정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아주 예. 바뀌고. 말씀해 주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는 거는 두 사람의 관계, 사용자 노동자의 관계가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법을 만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일하는 사람의 기본 통칙을 두고 그 밑에 정형화된 근로기준법을 두고 예. 장별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필수 노동자, 특고 뭐 이런 형태로 프리랜서 이런 쪽으로 몇 개 이제 강론을 넣어두면 전체가 좀 커버가 되겠다. 근로기준법만 하더라도 산업화 시대에 그렇죠. 맞는 법이죠, 저게. 지금은 아까 말한 IT 플랫폼 이런 디지털 시대가 됐으니까 거기에 맞는 플랫폼에 대한 규율 체계도 사실 불비돼 있는 거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 장치도 없는 거고 고용보험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계약서도 제대로 돼야 되고 갑질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장치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무력해요, 법적인 장치가. 맞아요. 예.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내가 계약이 끝나게 되면은 실직을 하고 나의 소득이 제로가 된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가 어차피 그만둘 건 아니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굽힐지언정 큰 소리 치겠다는 생각 마음 한켠에 해보기도 하고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법을 다시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거는 진짜 변화한 세상에 정말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블록체인 이 문제는 참 할 얘기가 많으실 텐데 비용호 차관님이 예전에 블록체인 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없애버린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그냥 엄포를 놨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진짜로 없앨라 그랬답니다. 근데 그 없앨라 그랬던 방침을 이제 계좌 관리하는 쪽으로 선회를 하도록 만든 분이 이분입니다. 실명 입출금 확인제도 예. 지금 그 통용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블록체인 관련한 정책이 거의 뭐 실명 확인 제도 말고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잖아요. 블록체인 제도를 좀 어떻게 제도화를 어떤 식으로 좀 구상해봐야 될까요? 대선 과정에서도 전문가들과 후보들이 뭐 여야 공이 다 대화됐고. 각각 공약을 좀 내놓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이전보다는 그래도 공약들을 냈고 뭐 몇 주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셨죠. 그래서 여러 부처들 다 연구를 하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문제까지 포함해서 미국이 여기에서 이제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선언이겠죠. 미국은 범부처적인 대응을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으로 내셨기 때문에 제도화에 아주 큰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고서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대통령 행정명령이니까 그래서 더 이상 제도화를 늦출 수도 없고 더 늦춰서는 우리나라가 또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고 제도화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정부의 최소 관여주의라고 그랬죠. 제가 은행을 통한 간접 특근법을 통한 규율 방식은 이제 충분하지 않고 제도화를 해야 되고 국회 또 법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2022년에는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가장 중요한 미국이 그러니까 신흥국 중에서도 여러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고 제도화는 이제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제도화는 해야 된다. 근데 잘해야죠. 플랫폼도 어렵지만 블록체인도 상당히 어려워요. 진짜 어렵죠. 예, 그래서 제도화를 당위에 그칠 게 아니고 제도를 할 때 생각할 게 되게 많다는 이 분야 옛날 그 경험 이런 걸 기초로 굵직굵직한 생각해야 될 주제들을 좀 던져놨습니다. 탈중앙화 서비스와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생태계에 중요한 가상자산 거래소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배구조나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이런 거는 이제 많은 논의가 있을 걸로 봐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이쪽에서 이제 감독을 블록체인 크립토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이 어디까지 가능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부 내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감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만들어 주고 제도화를 해야지. 뭐 제도화 중요하고 감독은 또 인력을 최소화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미국에 또
사고가 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다시 또 후퇴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도화를 제대로 된 제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뭐 제안들 좀 많이 해놨습니다.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그 거래소 문제는 좀 어떤 방향성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정부가 거의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거래소가 태동을 해서 계좌가 뭐 중복 포함해서 보면 뭐 1,000만이 넘고 활동 계좌로 지난번에 금융위에서 실태조사해놓은 뭐 500만 계좌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거래 대금도 전통적인 시장보다 넘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는 17년, 18년에는 정부가 정식 규제 영역이 아니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그 질서가 형성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거래량이 이런 게 되게 큰 번역이기도 한데 특이한 점이 있죠. 알트코인 비중이 되게 높고 변동성이 높고 그래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정부의 규제가 최소화된 상태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질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화를 한다 그러면은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제도화할 때는 이거는 이제 이전에 자연 발생적인 질서였으니까 전통적인 KRX나 비교해 보면은 미비한 점이 아주 많잖아요. 제도화라는 거는 뭐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제도화된 가상자산을 다루는 거래소는 지금 거래소는 달라야 되겠죠. 거래소에 최소한의 규제 장치들이 들어가야죠. 소유 규제도 들어있을 거고 지배 규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해 충돌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있을 거고 소비자 보호 장치도 있을 거고 지금같이 은행을 통한 정보 안전성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도화 논의를 할 때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여서 더 그래요. 이게 지금 워낙 거래량이 많고 그거를 이제 자산으로 생각하고 들고 계신 분도 너무 많고 거래소 자체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된 거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아까 뭐 소유의 문제라는 건 지금 거래소하고 있는 그 주인들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지배 구조의 문제라 그러면은 거래소 내부에 있는 그 기능들을 쪼개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굳이 얘기하시는 이유가 부담이 너무 커요. 여론의 부담부터 해서 괜히 잘못 건들면은 청년표 다 날라간다고 정치인들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여기에 관련돼 있는 이해관계자도 너무너무 많아서 그거는 현재 지금 거래소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초기에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제도화가 잘 돼야 돼요. 제도화가 잘 돼야 우리나라가 더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 분야에. 단기적으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 불편하다고 그냥 막 국회 가서 기형적으로 제도화해 놓으면 그 수준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화는 지금보다 약간 좋은 게 아니고 차원이 달라집니다. 제도화를 하면은. 가상자산이. 지금 있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잠재력이 꽤 있어요. 투자들도 많고 이런 디지털 환경이 아주 우리나라가 앞서 있기 때문에 제도화를 잘하면 대한민국이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쪽에서 메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화를 잘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 년간 형성된 거래소 약간의 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이상한 방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제도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거든요. 예. 되려면 제도화할 때 제대로 해야죠. 제도화 전에 거래소를 그대로 가져온다? 그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리고 이거를 추진하시는 분은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이게 절대 대선 전에 이거 못한다. 왜냐하면 너무나 여론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투표를 기다리는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정권이 새로 시작하고 지지율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해묵었던 문제를 해결하기에 제일 또 적기일 수도 있잖아요.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진짜 몇 년 안에 제도화를 못하면은 근데 참고할 게 많아요 지금은. 그리고 더 이상 변방이 아닙니다. 명성 있는 주류 대학에서 연구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과거 몇 년 전하고는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참고할 만한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정책하시는 분들이 용기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인터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문제에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것 같아. 탄소 중립. 예. 저는 암담하거든요. 어떠세요? 왜 암담합니까? 과연 이제 사람들이 탄소 중립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비싼 에너지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편함이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이 옷도 다 이제 화석연료에서 나온 거거든요. 휘발유만 있는 건 아니고 거의 우리의 일상 모든 게 거의 화석연료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편하고 무슨 전기차 타는 정도가 아니고 에너지 비용 엄청 비싸지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비싼데 불편해. 근데 해야 돼. 그걸 아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조업에 대한민국이 3만 몇천 불 된 나라에 세계 10대로 됐는데
그 밑에 이제 주투돌 같은 거는 제조업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에 뭐 여러 서비스 IT 기업도 있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누가 뭐래도 산업화의 제일 이제 토대는 제조업 강국이 기초가 되고 있고 그게 또 고용이 제일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죄다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화석연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단순 목표를 그대로 이행하면 그럼 제조업 경쟁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제조업 때문에 못한다고도 말을 못해요. 그쵸. 방법은 찾아야 돼요. 예. 제조업 경쟁력을 보존하면서 에너지 전환 시대에 새로운 기술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아 못해요. 뭐 우리 지금 겨우 산업화해가지고 40년 50년 했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 대한민국만. 다른 나라가 다 버텨주면 괜찮은데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고 실행 계획을 잘 마련해야 되죠. 그런데 예. 그냥 이렇게 분리수거 잘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탄소 중립 관련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해관계랑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뭐 태양광을 하냐, 뭐 원전을 하냐, 그러면 뭐 태양광 사업자들 돈 버는 거 아니냐, 뭐 원전 사업자들 돈 벌라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의 컨셉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올인을 하면 되긴 되겠죠? 뭐 되기를 바라는 그런 정도라 진짜 말씀대로 생각의 틀을 바꾸고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인식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30년을 향해서 균형을 찾아가기 위한 제언이랄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뭐 새로운 30년이라고 한 거는 사실 탄소 중립 때문에 단 거예요. 2050까지 30년을 우리가 남았잖아요. 예. 자 그러면 30년 새로운 30년을 우리가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내야 된다고 보고 그건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암울하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30년을 말씀드린 거예요. 2050까지 이제 한 30년, 28년이 남았는데 전혀 다른 그 역경이다. 대한민국이 두 세대에 걸쳐서 산업화를 하고 고도화를 하고 이 정도까지 아주 정말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제조업 강국이 됐는데 지금까지 우리한테 닥친 역풍 중에 제일 큰 것 같다. 이게 탄소 중립이라는 역풍이.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토대가 약해지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현실 진단을 이제 정확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어떤 거는 구조적인 거고 어떤 건 일시적인 거고 아까 말한 탄소 중립이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한 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전문가들은 정파적인 이런 걸 떠나서 적어도 객관적인 현상에 대한 진단과 분석 이런 것은 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 다음에 자 그러면 해법 어떤 옵션을 가지고 무슨 순서를 하느냐 이런 거는 논쟁을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 논쟁 분석과 문제 진단과 이런 것부터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면은 도대체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거니까 전무후무한 위기입니다. 아주 불안해졌어요. 기존 질서 같은 게 다 와해되고 있기 때문에 단층이 많이 생겼다 뭐 그런 비유를 했는데 지진이 일어나도 여러 번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강도가 7.5, 8 정도 된 지진이 많이 바뀐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적인 해법 이전의 이론이나 분석 틀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분야가 부직 있은 겁니다. 전제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아까 말한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거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도 다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어도 틀이 바뀌었다.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진단이 필요하고 해법도 훨씬 더 어려워졌으니까 창의적이고 과감해야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뭐 부족한 책이지만 그런 논의할 때 조금이라도 참고할 만한 그런 제언들이 좀 담겨 있으니까 많이 사주십시오. 사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도 제가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회의 리더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기록을 많이 남기시질 않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수많은 논의들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셨을 텐데 의사결정의 결과물은 남아있지만 그 과정과 고민에 대한 것들은 후배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한국 사회에서는 뭐 이런저런 문화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이 참 많아서 뭔가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문제를 이제 그 선배들은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를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 김은범 차관님께서 공무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서 이런 책을 낸다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좀 용기가 좀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의 본인의 고민과 본인의 현상에 대한 진단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검토해 보면 좋겠는지 이런 얘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을 사주시면 저에게도 인세가 좀 들어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전 차관 김영범 차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